글로벌하게 사실 투자기관이나 업체들도 ETF를 금융의 한 세기 만에 일어난 금융의 혁신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유럽 다 해서 글로벌하게 다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독 약간 성장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다른 나라 대비. 근데 이제 글로벌 현상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ETF 순자산이 100조가 넘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170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70%가 성장한 거죠. 순자산 기준으로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ETF 개수가 9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죠. 코스피를 이루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종목이 900개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보다 ETF의 개수가 더 많은 그런 상태가 됐고 거래대금으로 봐도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ETF 거래대금이 거의 한 30%에 육박을 합니다. 이제 보편적인 상품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별 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은 사실 변동성이 크잖아요. 하루에 변동성이 너무 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 때는 10년 동안 들고 있어야지 라고 사는데 결국은 이제 1년도 못 가서 파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개별 종목을 사게 되면 기업의 뉴스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야 되고 또 개별 기업 실적 발표할 때마다 노심초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ETF는 특정 테마나 특정 섹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죠. 여러 종목, 우리나라는 이제 10개 종목 이상을 투자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종목들로 구성이 된 일종의 펀드죠. ETF의 F가 펀드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 일일이 다 몰라도 내가 나 이거는 진짜 큰 메가 트렌드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컨셉에 ETF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부터 끝까지 내가 투자한 기간까지 꼭 장기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수라는 게 S&P 500만 해도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죠. 다우존스는 30개의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개별 기업 하나하나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러운 얘기인데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하락한 적이 있었지만은 결국엔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ETF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첫째는 투명성이고 둘째는 이제 매매의 용이성인데, 우리가 사실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셔도 됩니다.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펀드를 가입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판매사에 가서 한 몇십 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명하고 거기에 이제 또 몇 개 따라 적고 또는 음성 녹음까지 하면서 상당 기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같은 경우는 내가 팔고 싶어서 환매를 해도 한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ETF는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팔면 그 다음날 바로 현금이 들어오고, 또는 매도함과 동시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걸 또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펀드 대비에는 매매의 용이성이 좀 높다. 세 번째는 투명성인데, 투명성이 이제 펀드는 사실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TF는 거의 실시간으로 PDF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앞으로 1년 동안 얼마가 나올 것 같아. 이거를 아마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믿으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매년 보면은 증권사에서 이렇게 추정치 나오잖아요. 맞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기대 수익률은 그냥 과거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과거의 평균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순하게 좀 계산해 봤는데, 2023년부터 과거 10년의 S&P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12.84%입니다. 연평균. 10년 동안의 연평균이 12.84%고, 나스닥 100 지수의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이 21.1%입니다. 매년 21%씩 올랐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과거 20년을 보면 나스닥 100은 12%가 되고 S&P 500은 8%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는 1985년에 생겼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고, S&P 500은 1928년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928년 거의 100년이죠, 거의. 100년을 계산하면 연평균 7.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100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그냥 S&P 사라 이런 거죠.
그게 뭐 합리적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과거에 100년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믿을만하다 뭐 이런 취지에서 아무래도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 또 하나는 지금 현재 S&P 500이면 이제 500개 기업이 있는 건데 그 과거 100년을 이렇게 보면 500개 기업 중에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업은 아마 10%가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정 종목들은 다 S&P 500에서 탈락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 만약에 지금 30대다. 뭐 은퇴한 때까지 30년 투자한다. 매년 나는 적립할 거야. 라고 보면 주식 개별 종목을 사면 얘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사게 되면 얘가 알아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분산 투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분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목의 분산, 또는 자산의 분산. 주식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분산한다든지 업종을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이렇게 자산을 분산한다든지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의 분산이 있습니다. 시간의 분산 한 번에 몰빵할 거냐 아니면 매달 적립할 거냐 1년에 한 번 살 거냐. 그래서 시간의 분산과 이 자산의 분산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쉬운 선택은 경험치적으로는 위험자산 6 안전자산 4, 6대4 비중이 가장 좋더라라는 학술 연구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위험자산 중에는 미국 주식이 지수가 가장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괜찮았으니까 예를 들면 S&P 500을 한 60% 사고 미국 국채를 한 40% 사고 이래서 내가 시간의 분산으로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장기 투자가 되겠죠. 고점과 저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나고 나면 저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거의 신의 영역인 거죠. 본인의 선택인 거고 근데 적립식 투자, 이제 시간의 분산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기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적립식 투자 할 거야. 지금이 고점 같아. 라고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나는 1년 동안만 매달 적립식 투자해야지 하면은 시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고점인데 만약에 다음 달에 10%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복구하다 끝납니다, 사실. 근데 내가 투자 시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30년이다, 퇴직 은퇴할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 사실 그 고민은 크게 의미 없는 고민일 수 있다. 그래서 단지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분산을 내가 원칙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내가 지금 만약에 신입사원이다. 나 30년 회사 다닐 거야. 그러면 매달 그냥 판단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고점 저점에 대한 고민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와 적립식 투자는 이제 별개의 개념입니다. 복리 효과는 복리의 리는 이자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또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러다 보니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스노볼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어나는 게 복리 효과인 거고 적립식 효과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의 가격이 100대 샀어요. 그 다음 달에 90이 됐어요. 90에 또 사죠. 그 다음 달에 70이 됐어요. 70에 또 사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80이 돼요. 40에 또 사죠.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만 한다면 내가 산 매수 단가는 계속해서 이 평균치가 됩니다. 우상향의 평균치가. 그거를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립식의 효과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인 거고 복리의 효과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형태. 장기 투자로 적립식으로 하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일어나겠죠. ETF의 이름에 보면 액티브 ETF가 있고 패시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이름에 그냥 특정 테마만 적혀 있고 액티브란 말이 없으면 다 패시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90%가 패시브 ETF입니다. 어차피 ETF라는 것이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근데 ETF 명에 뭐뭐뭐 액티브라고 써 있으면 요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패시브 ETF는 기초 지수와 상관계수가 0.9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액티브 ETF는 0.7 이상이면 된다. 그러니까 약간 완화되어 있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일부 재량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국내 상장된 ETF로 운용을 하고 싶다 하면 가로치고 H가 붙어 있는 거는 환율 변동이 막혀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냥 환율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원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똑같은 지수인데도 H가 붙어 있는 거와 아닌 거와의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H가 붙어 있는 거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고 H가 없는 거는 수익률이 좋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사면 나중에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ETF 지수명에
TR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 S&P 500, TR, 코스피 200, TR 이렇게 했는데 TR이 붙어 있는 거는 토털 리턴의 약자입니다. 토털 리턴과 아닌 거와의 차이는 토털 리턴이 아닌 거는 주식 ETF면 내가 거기서 배당을 받잖아요. 그 배당을 그냥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들한테 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근데 토털 리턴은 그 받은 현금을 다시 그 포트폴리오에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분배금을 안 주고 이제 수익률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을 딱 놓고 보면 당연히 TR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내가 현금을 받아서 현금 받은 걸로 다르게 운용했는데 그게 더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토털 리턴이 붙어 있으면 수익률은 더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거는 선호의 차이기 때문에 H가 있느냐 또는 TR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지수인데도 국내 상장된 거와 미국에 상장된 거는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을 동일하게 배당 소득세라는 세목으로 이제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도 배당소득세, 그다음에 배당 받은 것도 배당소득세. 둘 다 15.4%입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를 떼기 때문에 이제 이 세금 뗀 거로 내가 받는 거죠. 근데 이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다, 1년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의 합산과세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연봉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15.4% 받다가 2천만 원이 넘으면 30%를 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 주식이다. 그러면 종합과세는 없는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 과세가 되고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15%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 20%를 벌어.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미국에 상장된 거 사는 게 좋습니다. 25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5.4%를 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20% 벌어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20%면 2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1년에. 근데 2천만 원 미만까지는 종합과세는 아니니까 15.4% 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투자한 거면은 250만 원 뺀 나머지 1,750만 원이네요. 그거는 22%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 상장된 게 좋으냐, 같은 지수라도 한국에 상장된 거 좋으냐,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계좌,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절세계좌는 미국에 상장된 ETF는 편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거를 사야겠죠. 근데 사실 그 절세계좌가 아니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금액이 뭐 한 1,000만 원 이내에서 한다. 그러면은 250만 원까지 어차피 비과세니까 미국 거 사는 게 낫지만 좀 나는 한 1억 정도 한다. 뭐 이러면 목표 수익률이 뭐 한 20% 이상이다. 그러면은 한국에 상장된 거 사는 게 낫죠. 네, 요즘은 사실 뭐 단순 수익률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우리나라 상품은 이제 해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고 미국 거는 당연히 달러로 사시니까 이제 뭐 그런 거고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운용사 매매가 뭐 증권사라든지 발달이 안 돼 있을 때는 직접 매매하기가 힘드니까 외국계 증권사한테 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왑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합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은 그 수수료가 좀 더 나가죠. 근데 요즘은 사실 다 우리나라 운용사에서 직접 매매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주식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이 사용된 거는 합성인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운용상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를 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는 연금이 없을까?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비중보다 해외 주식을 더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지수, MSCI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MSCI 글로벌 지수에서 미국 비중이 한 60% 되거든요. 시가총액 비중으로. 우리나라는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거니까 그래도 좀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에. 그래도 이제 훨씬 이제 해외 주식이 많지만 어쨌거나 해외 주식보다 비중은 작게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지만 매년 적립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계속 사거든요. 국민연금도. 사실 401k라는 수급이 중요하고 또 연금 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연금이 무너지면 사실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연금 자산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자본시장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받쳐질 것이다 라는 이제 논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왜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고 예를 들면 중국에는 연금이 없나? 중국도 연금이 있거든요. 근데 왜 미국만 저럴까? 그거는 401k 수급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혁신이라는 시스템이 된 국가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죠.
최근에 ETF 사시는 분들 중에 5060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월배당 ETF가 많이 생겨서 제2의 월급이다 뭐 이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ETF를 퇴직연금 아무래도 안정적인 상품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월분배죠. 월분배 ETF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월배당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분기별로 분배금이라는 걸 줬었죠. 사실 이제 배당 주식하고는 별개입니다. 배당 주식하고는 별개인데, 옛날에는 배당 주면 뭐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 배당 주는 그런 거, 배당이 높은 통신주 뭐 이런 거 KTNG 이런 거 배당 주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ETF 상품으로 묶이면서 분배금이라는 형태로 뭐 1년에 한 번 주다가 이제 분기별로 주다가 지금 이제 월배당 ETF 이래서 이제 월마다 주는 상품까지 나왔죠. 일반적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들은 변동성이 아무래도 일반 성장주, 배당 안 주는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죠. 돈을 벌어야 배당을 주는 거니까 단순하게 기대만 있는 주식보다는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배당 주일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사실 배당 주식과 분배금을 주는 ETF랑은 약간 따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일정 기간마다 현금을 주는 거를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게 주식의 배당이죠. 주식의 배당이 있고 채권의 이자가 있고, 부동산에서는 임대료가 있죠. 하나가 더 생긴 게 옵션의 프리미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막 많아지면서 미국에서 옵션의 거래량이 거의 3배가 증가했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옵션을 활용한 인컴 전략이 많아지게 됐고, 우리나라도 옵션을 매도해서 나오는 프리미엄으로 월배당 ETF가 많아지게 됐고,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월배당 ETF 중에 분배율 높은 거 상위를 보면은 대부분이 커버드 콜이죠. 옵션을 매도해서 인컴을 뽑아내는 형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제가 설계한 지수 ETF를 뭐 조금씩은 삽니다. 이거 사신 고객분들이 어떻게 느낄까 해보면,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이 들어오면 토털 리턴이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해서 재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당연히 좋았을 테지만, 현금이 매달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약간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월배당 ETF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 받으면은 한 달에 1%씩 받으면 10,000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품들을 내가 10개 샀으면 한 달에 10만 원이 들어와요. 야, 그러면 내가 이거 1억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월배당 ETF를 선택하실 때 기초 지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 주식 자산이 잘못 고르면 월배당을 받지만 내 원래 가격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 손해를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잘 고르는 게 가장 1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피 같은 경우는, 제피는 JP모건에서 운용하는 S&P 500을 기초 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그다음 제큐는 JP모건에서 운용하는 나스닥 100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한 커버드 콜 ETF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약간 보수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한 1, 2년 성과를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콜 옵션을 매도할 때 주식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다 매도하지 않고 20% 미만만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80은 열려 있는 거죠. 80은 그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만 매도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옵션의 인컴을 가지고 분배를 주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열려있는 80%가 단순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의 80%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글로벌 X 미래셋의 자회사죠. 글로벌 X에서 나온 QYLD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인데 얘는 100%를 다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거의 못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받는 인컴은 더 많을 수 있죠. 더 많이 매도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커버드 콜도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커버드 콜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라갈 때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기초지수가 올라갔는데 나는 이제 올라가는 건 못 받고 이제 뭐 월 인컴만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 지난 10년 동안 1년에 20%씩 올랐다는데 나는 1년에 10%밖에 못 받을 테니까 월배당 받아봐야, 그럼 나는 뭐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락할 땐 또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같이 떨어지는데 옵션 프리미엄 받는 것만큼 덜 떨어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거 받는 만큼 또 배당을 주니까
사실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올라갈 땐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알고 사면 더 좋은 거고, 월 배당을 내가 받겠다고 설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자산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기초 자산을 콜옵션으로 얼마만큼 매도를 했느냐, 또 어떤 콜옵션을 매도했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기초 자산을 분산을 하십시오.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ETF도 있습니다. 그게 월 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한자산운용의 솔, 그 다음에 KB자산운용의 라이즈에서 출시한 30년 국제 커버드콜,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도 있습니다. 30년 국제 커버드콜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셋 타이거에서 운용하고 있는 30년 국제 커버드콜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미국의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만으로 구성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커버드콜입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또는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주식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콜옵션을 매도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섞으면 6대4 주식 채권 6대4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그렇게 섞어 놓으면은 일부 해지가 되고, 또 이것들을 100% 다 매도하지 말고 요새는 부분 매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매도한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크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배당은 줬는데 기초 자산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토털 리턴이죠. 나의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자산이 튼튼해야 되고, 거기에서 커버드 콜로 나한테 월분배를 줘야, 그래야 장기적인 수익률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배당 수익률이 감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가가 올라서 왜냐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배당금 나누기 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서 감소하거나 배당금이 줄어서 감소하거나,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나이스하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근데 배당금이 감소를 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인컴의 원천이 주식의 배당, 채권의 이자, 그리고 옵션의 프리미엄 말씀드렸는데, 주식에서 배당의 배당금이 감소했다는 거는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이 줄어들었다는 시그널이고 기업이 이익이 줄 것 같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 자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줄어들게 되죠. 근데 채권은 어차피 이제 고정 수익을 주는 거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지면 프리미엄 자체는 올라갑니다. 근데 변동성이 줄어들면 프리미엄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기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또 옵션을 아까 점점 진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 월간 옵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옵션 선물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근데 미국의 옵션 선물 만기일은 매월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한 번씩 옵션을 매도하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위클리 옵션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에는 먼저 생겼지만, 위클리 옵션은 옵션의 만기가 금요일 날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4월달 되면서 데일리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매도하는 거죠. 이거는 만기가 매일 있는 거는 아니고, 위클리 옵션이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만기였는데, 요게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요게 다 생긴 겁니다. 월화수목금이. 일주일짜리 옵션이 월화수목금이 다 생기다 보니까 운용자 입장에서는 매일 만기가 있는 게 옵션을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일리 옵션이라고 합니다. 매일 매도하는 거를. 근데 이게 만슬리, 위클리, 데일리로 가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만기가 짧을수록에 받는 프리미엄이 더 커집니다. 그 얘기는 내가 1년에 10%의 인컴을 뽑아내려면 주식 100%를 다 매도했어야 되는데, 데일리로 가면 10%만 매도해도 10%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0%는 그냥 기초자산에 노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커버드 콜의 단점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90%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대신에 인컴은 똑같이 10%씩 뽑아내는 거죠. 요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생겨서 월분배를 보실 때는 구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분배 ETF의 상당 부분이 커버드 콜인데, 커버드 콜을 선택하실 때는 기초자산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자산이 그냥 하락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기반으로 한 월분배, 또는 미국의 S&P 500이나 이런, 또는 뭐 대형주들을 기반으로 한 월분배,
요거를 적절하게 섞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일반 성장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거의 비중은 이제 본인의 선택인 것 같은데, 채권 ETF를 선택하실 때는 이게 사실 채권 ETF가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셨어요. 지난 한 3, 4년? 왜냐면 이제 2022년 넘어가면서 2023년 되면서 야, 이제 미국 금리 내린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야. 해서 이제 국채를 많이 사신 거죠. 특히 미국 국채를. 특히 미국 국채 중에서도 만기가 길수록 이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국채를 많이 사셨죠. 근데 실제로 금리를 지금 뭐 10월 달에 50bp 내리고 25bp 내렸지만은 10년, 20년 장기 국채가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리는 7일짜리 금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30년짜리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하루짜리 금리 내린대 하고선 30년짜리를 사는 거니까 이게 간극이 너무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걸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야, 이번에 금리 내리면 경기가 좋아진대 하면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가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금리를 올려서 상승 사이클로 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금리를 올렸다가는 사실 많이 어려워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가 좀씩 안 좋아지면 일부 하락은 하겠죠. 일부 하락은 하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한 채권 ETF보다는 커버드콜 형태, 채권 자산에 커버드콜이 씌워진 형태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인컴이라도 뽑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환율이 요새 똑같은 미국 국채 커버드콜도 환율이 해지되어 있냐 안 해지되어 있냐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반 주간에 섞어주시면, 왜냐면 또 환율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반반 섞어주시면 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노후를 대비하실 때 제2의 월급 또는 그때는 제1의 월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를 대비하실 때 우량자산으로 하시되, 우량자산도 채권과 국채를 섞어주시고 미국을 하신다면 해지와 언해지를 섞어주시면 좋겠다. 성장주를 정말 잘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이 나이에 어리다는 거에 사실 기준이 20대, 30대 초반 직장인이냐 아니면 학생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학생인 경우는 사실 주식 공부할 시간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학교 숙제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배당이나 월분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량자산을 기초로 한 월분배 ETF들을 50% 이상 가져가시고, 나머지도 그냥 대표 지수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대형 테크 일부를 섞어주시는 게, 그러면서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 있으면 관심은 가거든요. 예,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약간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액티브하게 하시는 30, 40대다. 뭐 그러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일부 성장형, 테마형 ETF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5060이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우량자산을 기초로 해서 일정 부분 한해지에 대한 분배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과거 1년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뭐 일부 기관들 합해서 세이브로라고 증권예탁원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투자된 종목들 상위 50개가 조회가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 ETF는 반도체 세배입니다. 반도체 디렉시온이라는 운용사에서 내놓은 반도체 세배 ETF를 제일 많이 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사셨는데, 우리나라는 법상 2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3배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사셨고, 미국에 상장된 ET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세 번째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반도체 인버스네요. 3배 인버스를 사셨고, 그 다음에는 2배 엔비디아 ETF 사셨고, 2배 나스닥 100 지수를 사셨네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반도체 3배 급과 극 올라간다 내려간다, 테슬라, 엔비디아 2배, 이걸 사셨습니다. 상위 5개가 다 반도체 3배 레버리지와 나스닥 100 지수 2배 레버리지와 테슬라와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이걸로 요약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성향이 보수적이라서 상당히 확신이 있으시구나. 확신이 있으시구나인데, 최근에 뭐 사실 ETF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ETF만 나왔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을 작동하려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서버와 서버, 인공지능의 반도체와 반도체를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오픈 AI의 챗 GPT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뭐 요새는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새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나옵니다. 서비스가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엑셀 이런 문서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그 기업의 마케팅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의 뭐 에이전트 AI 뭐 이런 것들, 비서죠. 그래서 일종의 저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이 인프라, 반도체,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밸류 체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다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로 많이들 이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미국 전력 인프라. 미국 전력 인프라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챗GPT한테 글 써서 답 한번 넣으면은 그 500ml 생수 하나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시키려면. 냉각시키는 회사가 버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버티브 홀딩스나 아니면은 전력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게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인데 미국은 다 민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스텔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BST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근데 또 그 전력을 만드는 전력원이 원자력인 경우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날씨가 흐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자력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원자력도 대형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바다 옆에 져야 됩니다. 왜냐면 식혀야 되니까 바닷물로. 그리고 또 위험하다 내지는 너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형 원자로 개발이 되게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걸 SMR이라고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종목들로 분산이 돼서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아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3배만 사시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랑 전력 인프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반도체 내에서도 원래는 엔비디아 GPU만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비싼 거죠. 엔비디아 GPU가 비싸니까 이거를 사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또는 맞춤형 반도체, 우리가 ASIC이라고 하는데 ASIC라고, 이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들로 따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공지능도 밸류 체인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3배 많이 샀대 나도 그거 사야지 이러시는 것보다는 밸류 체인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쪼개서 분산해 놓으시는 게, 물론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적립식 투자 말씀드렸듯이 고점은 아무도 모르고 내가 만약에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에 기간의 분산을 하면 할수록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죠. 언제든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거 감안하시고 하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내년을 봤을 때 반도체만 몰빵하지 마시고 인공지능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요새는 방위산업도 큰 테마 중에 하나인데 미국 방위산업과 한국 방위산업은 완전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의 이제 방위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F-35 스텔스 전투기 만드는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뭐 토마호크를 만들었나요? 그 레이시엄 테크놀로지라고 RTX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만드는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 에이브람 탱크 만들고 뭐 이러는데, 얘네들은 뭐 시가총액이 뭐 100조 막 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3개 합치면은 우리나라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슨이나 한국항공우주 3개 합쳐봐야 얘네들이 뭐 거의 시가총액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방위산업이 대형 회사들은 우량 기업인 거죠. 우량 성장 기업인 거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성장 중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익률로 봐도 우리나라 게 훨씬 좋습니다. 단지 변동성은 좀 더 크죠.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F-35 엄청 1,000억 정도 하거든요. F-35 저런 거 왜 만들고 있느냐. 뭐 드론으로 다 공격하는 시대인데 약간 요새는 전통적인 방위산업보다는 첨단 산업, 로봇가 대신 싸우는 시대가 됐잖아요. 로봇 또는 우주항공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 되게 큰 테마이긴 한데 전통적인 방산과 첨단 산업이나 우주 산업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게 좀 조정이 받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페드가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해졌지 않느냐. 당연히 시장이 흔들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트럼프 시대에는 내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근데 과거에도 보면 사실 정치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다른 테마로 갈 수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그냥 특정 산업,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고민이 많으시는 게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2023년 7월 달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많이 하락했죠. 지리학에서 이제 단층이 이렇게 깨지는 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얼리 어댑터들이 다 썼다가 일반화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 전기차가 캐즘이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캐즘 맞아? 뭐 이런 요새 기다리면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거는 모르는 거긴 한데 근데 전기차보다 인공지능이 더 큰 메가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이제 일종의 하드웨어죠. 근데 여기에서 밸류체인이 확산되는 거는 있다. 그러니 반도체만 몰빵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나 아니면 주문형 반도체, GPU를 대항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로 분산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도 큰 테마인데 전통적인 것보다는 첨단 산업이 섞여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또 바이오에 대한 생각이 성장주 하면 또 바이오 빼놓을 수 없는 건데 가장 큰 테마가 이제 비만 치료제죠.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인데 노보노디스크의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상품들 디벨롭하는 게 시장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라이릴리 쪽으로 좀 더 이제 매수세가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뭐가 나중에 승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자재의 특성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배당을 주고 채권은 이자를 주고 부동산은 임대료를 주고 또는 변동성은 옵션에 프리미엄을 주는데 원자재는 가만 냅두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다른 거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굴이라든지 뭐 무슨 플라토늄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가장 이제 원자재 중에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게 금인 거죠. 골드는 중앙은행이 사는 자산이니까 가장 좋은 건데 원자재 ETF를 선택하실 때는 선물과 현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파생상품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마다 다음 만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근데 롤오버를 할 때마다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물이 있을 때는 같은 원자재라면 현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더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1970년대를 보면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를 보면 골드가 상당히 한 10여 년 정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률이 가라앉는 거지 그러니까 2% 올랐다고 우리가 물가가 싸진 게 아니잖아요. 상승률이 내려간 거지. 쉽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면 안전자산을 하나 가져가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골드도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현물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것도 아무래도 내년에 되면 좀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도가 올해 초였죠. 전 세계 인구수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14억 5천인가요? 이제 중국이 1위가 아니고 인구수뿐만이 아니고 인구의 구조가 젊은 층이 많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제조업 공급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수혜를 인도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005년부터 매니저 생활을 했는데 2007년, 2008년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점에 가면 다 중국 책밖에 없었고 모두가 중국어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뭐 한 15년 정도 지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융위기 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을 것이다. 지금은 인도가 중국을 넘을 것이다. 인도를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흔히 얘기하는 뭐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인프라의 문제, 법률 서비스의 문제,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판사가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송 한 번 걸리면 기업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인도의 개인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 속도가
같은 거는 무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도 지수를 그냥 차트를 한번 쳐보세요. 차트를 한번 쳐보시면 이게 참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건지, 물론 그게 고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약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방에 몰빵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시더라도 기간의 분산은 필요한 것 같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ETF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라이즈에서 KB자산운용이죠. 라이즈의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이라는 ETF인데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이름이 버크셔 해더웨이입니다. 버크셔 해더웨이가 매 분기별로 이제 SEC에 공시를 하죠. 자기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공시가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가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 투자하시고, 그래서 종목을 보면은 이제 뻔한 종목인 거죠. 코카콜라, 애플, 그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뻔한 거죠. 근데 요새 뭐 애플 좀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좀 팔고 뭐 샀대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만약에 투자 기간이 좀 짧고 타임리하게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그래도 버크셔 해더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믿어 라고 하면 그 분처럼 투자를 하셔야 돼요. 100년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데 지수보다는 아웃퍼폼 하고 싶어. 이 정도. 그래도 좀 전문가가 선택한 거 사고 싶어. 워렌 버핏이면 좀 믿을만해.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월분배 ETF가 대세가 된 게 맞고, 특히 퇴직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월분배 ETF의 기초자산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국채 ETF를 선택할 때도 선택하는데 거기서 환 해지된 거, 안 해지된 거를 좀 섞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코덱스, 그 다음에 솔, 라이즈가, 그리고 타이거, 이렇게 아마 지금 제가 생각나는 국채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율 해지된 게 있고 안 해지된 게 있고, 그걸 섞어주시면은 한 30, 40%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의 지수 관련된 것도 커버드 콜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 다 매도하지 않고 일부만 매도한 것들이 요새 많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또는 초단기라는 이름으로 라이즈 뭐 고정 커버드 콜 내지는 뭐 타이거 초단기 커버드 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10%만 매도합니다. 거의 90%는 거의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은 운용하실 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내년도를 봤을 때는 반도체 하나보다는 소프트웨어, 전력 인프라 뭐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시면은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과 실제 지난 이제 ETF 설계하면서 하는 일들을 좀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 7일 완성이라는 책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7일이냐? 일주일에 읽으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설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하루면 다 읽을 수도 있죠. 근데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꼭 안 보셔도 되고, 본인이 이제 읽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읽으셔도 되고, 개념 하나하나들을 다 풀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ETF가 뭐냐? 그럼 첫 장 딱 피면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xchange는 거래소, Traded는 매매할 수 있는, 펀드는 펀드.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매매할 수 있는 펀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ETF 그냥 나열만 한 것이 아니고 각 ETF별의 특성들,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그 포트폴리오의 특성들을 조금씩은 그래도 구분을 해놨으니까 아마 참고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